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뒷등돈. 뒷등돈입니다. 네, 연기 꿈나무 이상훈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의정 임명규입니다. 지난번에 상속증여세 절세편 저희 의도치 않게 진행이 깔끔했다는 그런 평가를 의도치 않게 이제 뭐 거의 자리를 잡았다 한두 분께, 뭐 이런 얘기도 들고 저희도 그때 뭐 저희 자화자찬이지만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졌더라고요. 첫 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뭐 거의 좀 어차피 자리를 잡고 비난하실 있다. 분도 별로 없으니까요. 네, 많이 안 보시니까. 네. 오늘 근데 사실 초대 손님들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좀 편하지 않았나. 오늘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프로 유튜버를 한번 모셨습니다. 저기 이미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세무사님이신데요. 샘누나 샘언니.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최자영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샘누나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최자영입니다. 아, 누님이셨군요. 네. 제가 정했어요. 내가 샘누나 하겠다. 네. 두 분이 언제부터 유튜브 시작하신 건가요? 저희가 작년 7월 29일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1년. 네, 그때 시작한 이유가 매년 7월 말에 개정세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타트 지점을 정하고 기념될 만한 날짜면 좋겠다 해서 그 날짜에 정했어요. 그래서 개정세법 자료를 가지고 첫 번째 방송을 했죠. 개정세법이 만약에 8월에 나오면 어떡하나요? 물론 뭐 그 기념일이랑 개정세법을 같이 하려고 하면 좋겠다였지 뭐 마주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통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뭐 비슷한 시기니까요. 네. 저희가 세무사 유튜버 분들 이렇게 막 조사해가지고 몇 명 있나, 맞아요.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상처받았었어요.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되게 4월달인가? 그때는 되게 좀 적었는데 적었었죠. 지금 막 7,000명 되시더라고요. 네, 아직 7,000명 조금 안 되는데 네. 그래도 갈 길이 멀죠. 네. 뭐 근데 광고도 붙어 있더라고요. 네. 광고는 어떻게 언제부터 붙는 건가요? 저희도 지금 관심이 너무 많아서 광고는 누적 시간도 있어야 되고 네. 조회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1,000명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1,000명이 멀었네요. 근데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 그렇죠. 누적. 시청 시간이 맞아요. 4,000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저도 사실 알고는 있는데 네.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된다고 해서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부러웠습니다. 네. 광고도 붙어 있는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샘누나 샘언니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광고 많이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샘누나 샘언니 분이 유튜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직접? 네, 맞습니다. 네, 다림 세무회계. 네, 다림 근데 왜 세무회계. 다림이란 뜻이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검색했을 때 저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이름을 찾다 보니까 이미 좋은 이름들은 많은 세무사님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고민 그때 찾은 건데 다림이 그래서 저 아는 이제 지인분들은 세탁소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림 세탁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세무 고민을 펴드리는 세탁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약간 그런 뜻으로 처음에 이해했었는데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한자어 아니고 이제 아래 위로 살펴본다는 뜻으로 저희가 세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자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는 뜻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 또 가서 광고 하나를 또 하자면 저희가 슬로건이 있어요. 저희 다림세무회계 슬로건이 We Add Value거든요. 저희는 세금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산을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어쩐지 자산 관리 이쪽에 또 너무 특화되신 전문 세무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금융하고 뭐 주식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림 세무회계. 네, 연락 주십시오. 567-8086. 그래서 한 번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네, 02-567-8086으로 전화 주시고요. 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요즘 바쁘신 시기라고. 네. 지금 뭐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아니고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이 반기마다 신고하는데 상반기 신고 기간이 8월 말일까지거든요. 그래서 8월 말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영상 찍고 있는 날짜 금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아서 사실 어제도 한 3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좀 졸려요. 그러니까 3시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다림 이 세무회계사무소에 일을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주식 투자자님들이 네. 그만큼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데 네, 그리고 이 주식 양도세 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뭐 다른 직원한테 맡기거나 다른 세무사님들한테 맡기기에는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라 네. 저랑 이제 박성희 세무사가 다 직접 하거든요. 그렇지 아. 않고서는 마음에 놓이질 않아서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계산하고 엑셀로 계산하고 프로그램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오래 걸려요. 아, 증권사 같은데 혹시 근무하셨던 경험이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둘이 합치면 네. 한 10몇 년 되더라고요. 제가 증권사에 한 9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증권사 고객이라면은 이 세금 문제를 증권사에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증권사가 고객들을 위해서 대행하는 신고 프로그램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네. 웬만한 증권사들은 다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고객들한테 대상이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증권사 안에서 하는 세무사들의 역할은 아무래도 조언자로서의 역할이지 마무리하고 결정짓는 역할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부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네. 이렇게 최재현 그렇죠. 세무사님한테 완전 광고하는 자리 같아서 부끄럽네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10분 동안 계속 광고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왕에 전문가분을 모셨으니까 오늘 확실히 저희가 또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금융소득 이게 뭐 다 투자한다는 게 다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기본적으로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이 금융소득에 대한 체계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우선은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떼고 주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원천징수한다고 하는데 네. 이 원천징수는 정해진 기본세율은 15.4%, 14%에다가 1.4 더해서 15.4%고요. 이렇게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금융소득들이 연간으로 개인별로 따져봤을 때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하면 혹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아, 무조건 이제 2천만 원 넘으면 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을 따졌는데 그래도 15점 몇 프로 하면? 예, 네. 그 아래면은 그냥 하는 거고 네, 맞아요. 그걸 넘어서면 더 높은 내는 게 예. 15.4가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계산을 5월 달에 하게 돼 있고요. 넘으시면 15.4 초과하는 금액을 더 내시면 되고요. 안 넘으시면 계산해 봤더니 안 내도 되네 하고 끝나는 거고요. 근데 또 계산해 봤더니 나는 15.4도 아니고 뭐 6.0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돌려주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금융소득은 15.4가 최저예요. 최저 15.4는 다 내야 되고 15.4. 네. 네. 저희도 은행에서 뭐 적금 이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배당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배당금 받으시거나 네. 이렇게 그렇죠. 정해진 금융소득 하다못해가 아니죠 그거.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좋은 거죠. 네. 하다못해가 너무 좋은 그렇죠. 배당이죠. 배당금에 대해서 이자 뭐 배당 소득을 받을 수도 있을 때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네. 저희도 다 15.4 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죠, 어쨌든 사실은. 뭐 그렇죠. 15.4 상당히 많은데요. 네, 많아요. 하지만 내고 싶네요. 더 내고 싶은, 전 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자신 네. 있어요? 더 내고 싶은. 네.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죠. 그 금융 상품들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거, 네. 배당 이런 것들이 2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저도 지금 뭐 아이 뭐 펀드, 적금 또 뭐죠 뭐 제 개인 연금도 부부가 네. 들어 있고 막 그런데 연간 2천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이자가 네. 되려면 그런 건데 그럼 이자가 한 5% 연 5%라 그래도 한 4억. 그렇죠. 4억은 넣어놔야 네. 2천이 발생을 네. 하는 건데 5%면 진짜 5% 대박인데. 엄청 큰 수익률인데. 5% 이제 알고 싶네요. 어딨나요? 그냥 예시를 든 걸로. 1%면은 더 이제 뭐, 네, 그쵸. 50억씩 돼야 네, 되는 네,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이 저리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시는 경우는 자산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분들보다는 네. 이 금융상품들이 가끔씩 이렇게 몰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누적적으로 뭐 짧게 1% 2% 이자로 2천만 원을 구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몰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뭐 만기가 그죠? 네네 만개 딱 나오는 올해 딱 몰려가지고 원래는
매년 수익은 많지 않은데. 네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ELS 같은 경우들이에요. 네.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DLS랑 거의 비슷한 상품인데 ELS 이런 것들은 그 만기에 한꺼번에 소득으로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1억짜리 ELS를 가입했는데 그게 연 뭐 5%짜리였고 3년 만에 만기가 됐다고 하면은 1억에 5%면 얼마죠? 500만 원. 500만 원이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3년에 나오니까 1,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러면 지금 벌써 2천만 원이 1,500만 원이 잡힌 거니까 네. 큰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로 종합과세 되시는 경우들은 서민들이나 뭐 많지 않죠. 네. 그러면서도 2천이 넘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다른 소득,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어서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은 여기에 얹어서 네. 합쳐서 계산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또 네. 계산을 해보는데 그게 뭐 다른 소득이 다른 소득이 없다. 네. 난 금융소득만 있다. 이러실 경우에는 한 금융소득이 7천만 원 정도 되실 때까지는 15.4%로 커버가 되고요. 또 그게 또 게다가 그 국내 법인으로 받은 배당 소득이었다라고 하면 7천도 아니고 이 그로스업 때문에 거의 1억까지는 추가 납부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퇴직금 같은 거 막 받잖아요. 네. 저도 여기 회사를 옮길 때 퇴직금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 연간 뭐 그런 걸로 쳐주잖아요. 막 1년에 얼마씩 월급 해가지고 네, 네. 더해서 이제 네. 하는 거라서 그때 세금을 떼었던 기억이 나는데 몇 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네. 한 3%인가 4%인가 그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퇴직금이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진짜 퇴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은 이런 금융소득종합과세 같은 것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퇴직소득은 네. 뭐 이제 세법에서는 분류과세라고 해서요. 아.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퇴직소득은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거고 매년 1년마다 적립된 거를 그냥 한꺼번에 줄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이 되게 작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에 비해서. 그건 별도로 봐야 되고 예, 그렇죠. 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제 금융상품 네. 뭐 아까 ELS나 네, 뭐 이자나 네. 뭐 배당 받으신 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합산되는데 다른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랑은 합산을 하는 거죠. 네. 회사 그만뒀는데 세금도 많이 떼면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퇴직소득은 뭐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본인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시잖아요. 그럼 퇴직했을 때 낸 세금 돌려줘요. 아, 대신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일시금으로 안 퇴직연금. 받고. 네. 저도 깼어요.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금융상품이 이제 그게 제일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물론 2천이 넘으면 종합과세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넘어도 어쨌든 세금은 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 가면은 뭐 적금 같은 거를 들더라도 뭐 얘는 얼마를 떼는 거예요. 얘는 비과세 상품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 상품들은 뭐 어떤 걸 비과세 상품으로 하는 건가요? 은행에서 말하는 비과세 상품은 네. 이게 거의 100%인데 보험이에요. 네, 음. 보험 장기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그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들이고 그다음에 개정이 돼서 월 불이익 금액이 1인당 150만 원까지는 그런 상품이라면 그런 거기서 발생한 수익 금액은 비과세가 돼요. 근데 이게 보험이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냥 이게 이렇게 하시면 적금 같잖아요. 예, 얘기 적금 들으면. 같잖아요. 네. 월 불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보험인가요?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비과세 정말 좋은데 수입이 나야 비과세지. 네, 보험은 수입이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선이자를 떼잖아요. 네. 보험 상품은 그 사업비라고 해서 납입하는 금액의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 떼고 납입이 돼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그 중에 뭐 10% 정도는 사업비로 떼고요. 실제로 내 통장에 불입되는 거는 90만 원이 불입되는 거죠. 수익이 10% 이상이 나야 원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물어보지 않으면 잘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좀 불안전 판매 막 얘기 많은데. 네, 또 FC 분들이 보면 하실 텐데. 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런 대표적인 게 있고 그렇죠. 네. 그거 말고도 설명해 주시는 또 비과세 상품들이 또 있죠, 당연히. 네.
비과세는 근데 예전 같으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많이 좀 없어졌죠. 은행가면은 네. 잘 소개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보험 상품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은 사실 장기 저축성 보험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특정한 요건을 갖추시면 비과세 되는 것들을 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생계형 종합저축이 있죠. 이거는 연세에 있으신 65세 분들이시나 아니면 뭐 국가 유공자 아니면은 뭐 또 어떤 분들이 장애인 이렇게 일정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네, 가입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네요. 네네 부모님들 하시라고 하면 되고요. 네. 네, 생계형 조정저축은 65세 넘으셨는데 안 하신다고 하면 손해니까 꼭 하시면 좋아요. 야, 괜찮다. 네. 옛날에는 이게 비과세 저축이라고 있었고 네. 네, 이름이 한번 조금 바뀌었죠. 바뀐 거죠. 네. 그때 그리고 금액도 계속 바뀌었어요. 1,000만 원이었다가 3,000이었다가 지금 이제 5,000만 원이 됐는데 어쨌든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요거랑 비슷한 게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었죠. 그쵸? 네. 네. 들어본 세금우대 종합저축. 네,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네, 있으세요? 그 재형저축이라 그런. 아, 거 재형저축이랑 좀 다르고요. 그런 또 건가요? 중간에 아. 생겼다가 그건 이제 안 되고. 없어졌죠. 네, 없어졌죠.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저축들이 있었고요.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첫 번째 생계형, 두 번째 은행에 항상 붙어 있는 거 ISA가 있죠. 네, ISA. 네. 그 이름 이상하다고 국회에서 이름 바꾸자 그랬는데 네. 그냥 뭐 흐지부지 뭐 그냥 됐고 만능통장. 네, 뭐 다 되는 거. 그게 이름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네. 건데 저도 그거를 막 한 그 2016년에 출시된다 그래서 막 기사를 쓰면서도 뭐 비가 뭐 절세가 된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가입하려고 보니까 좀 약간 망설여지더라고요. 네, 다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다. 여기 네. 안에 뭐 은행도 할 수 있고 증권회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네. 좀 미지수였었고 네. 근데 문제는 이 ISA가 물론 이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모든 분들한테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 부분을 올해부터 개선이 돼서 최근 3년 동안에 수입이 있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근로나 사업소득 있으셨던 분들이 가입하는 걸로 개정이 돼서 더 확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ISA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ISA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신탁형이 있고 일임형이 있는데 이 신탁형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신탁형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 가가지고 말하는 거고 내가 지시를 하면 그 이제 상품을 가입하는 형태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탁이라는 비클을 싸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싸요. 아, 맞아. 신탁 거기 수수료 장사니까. 운영을 해주는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요거 때문에 막 말이 많아서 요즘에는 뭐 수수료 많이 내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일임형은 그럼 이름도 일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일임형도 마찬가지인데 네. 또 일임형 수수료가 싼 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근데 이 ISA 문제가 수입이 난 거를 가지고 뭔가 되면 좋을 텐데 수입이 많이 나지 않아도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만으로 수수료를 떼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뭐 그러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기사를 좀 봤더니 그래도 몇 년 누적 수익률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야 뭐 절세가 되든지 말든지 할 네, 텐데 네. 수익이 막 별로 안 나고 그러면은 뭐 수수료만. 네. 수수료만 내고 네. 괜히 이름 그 운영하는 그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그죠. 뭐 예. 불만만 쌓이게 조금 되고. 굴리는 돈이 좀 있어야 좀 뭔가 될 것 같아요. 네, ISA는 연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으니까 네. 2천, 1억 넣을 수 있긴 한데 이제 비과세 한도가 너무 작아요. 네. 비과세가 5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 비과세 한도거든요. 네. 1억에 200만 원 비과세 한도면 사실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2%니까 너무 작아서 이 ISA 효과가 과연 있느냐. 그쵸. 그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좀 더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좀 복잡하고 말도 어렵고 이런데 그렇게 혜택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 느낌. 네. 그래서 좀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를 쓴다고 하면 내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다른 계좌에서 이걸 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니까 ISA 계좌에서 넣어서 세금 안 내게 하자. 이렇게 하시면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거 있었냐면 주식 했었어요. 배당금 많이 나오는 주식. 그 ISA 계좌에 넣어가지고 네. 했었어요. 그럼 주식도 된다고? 펀드가 아니라 펀드 근데 네. 주식
중에서 네. 펀드형 주식이 있어요. 네.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것들은 네. 이렇게 펀드거든요. 맥커리 인프라는 상장된 펀드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IS에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수료 생각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증권사 ISA에서는 그런 인프라 펀드 같은 거를 넣어서 했었죠. 네. 지금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또 요즘에 기준이 계속 좀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네, 뭐 개정안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1,00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개정안이 아마 발의된 게 있을걸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4천만 원, 부부 합산 4천이었는데 네, 바뀌었죠. 이제 개인 그게 뭐 위헌 판결이 나면서 그렇죠. 개인별 4천으로 다시 늘어나 버렸는데 그건 또 아니다. 부부는 부부니까 자르자. 그래서 2천씩 네. 나눴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시 좀 더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 1,000 정도로 네. 지금 개정안이 있- 요즘 그 정부 저희도 이제 정부 세금 기사들을 좀 많이 계속 써오다 보니까 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좀 많이 매기자는 추세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오래됐어요. 네. 그 TFT가 아마 박근혜 정부 때부터 네. 크게 활성화됐고 네. 제가 아는 썰로는 박근혜 정부가 주식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네. 뭐, 그- 괜찮아요. 뭐, 네, 이거 그래서 특히나 이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을 늘렸다기보다 주식에 관련된 세금이 늘어났던 게 그때예요. 맞아요. 그 기재부에서도 원래 금융세제과가 없었는데 맞아요. 만들어졌어요. 금융소득과세 과세하자 이게 세법 개정안에 계속 몇 년째 나오다가 금융세제과가 아예 맞아요. 팀 같은 소득세과의 약간의 있었는데. 팀이었는데 네. 아예 이제 별도의 과로 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이제 거의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이 좀 할 것 그 선택지가 좀 점점 좁아지는 네. 게 아닌가.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허들을 두고 있는 게 좀 특이하긴 해요. 네. 근데 또 다른 나라랑 비교하자면 다른 나라는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 하는 나라도 많거든요. 네. 그런 뭐 금융 중심지 같은 그런 데 아니에요? 뭐 그럼 아예 홍콩- 세금이 안 붙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천징수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15.4를 떼는 게 아니라 다 개인 과세하는 거죠. 개인 그냥 상황에 자기 맞게. 소득세로 그냥 네네. 그러니까 조금 내서 6.6% 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정말 작게 낸다든지 가까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좀 미국 더 가깝지.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네. 드네요. 네. 근데 그렇게 완전 이제 저희도 그런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게 올 초에 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한번 아젠다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자니 세법을 엄청 뜯어 고쳐야 되고 네. 이미 깔려 있는 증권사나 금융사나 이제 시스템을 많이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가능할까 생각하면은 사실 가능하진 않겠지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긴 했구나.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어떤 목표를 두고 금융소득에 대한 이제 세제 개편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문가랑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이게 무슨 절세 상품 소개부터 네. 앞으로 나가야 할 정책 방향까지 다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있네요. 네. 그 혹시 좀 마무리를 일단 네. 하려고 하는데 하나 더 뭐 절세 상품 소개할 만한 게 또 있나요? 이제 하반기가 됐으니까 네. 저희가 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딴 거는 다 안 하는데 연금은 하거든요. 왜냐면 제 목표가 조기 은퇴이기 때문에 네. 은퇴 후 삶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네. 연금을 열심히 불입하고 있는데 연금은 아무나 가입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연금 가입자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아기부터 어른까지 외국인 심지어 비거주자들도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 대신 연금은 불입을 5년 이상 하셔야 되고 나중에 가져가실 때 55세 이후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때 반드시 10년 이상 나눠서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은퇴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대신 그리고 납입할 때 혜택이 있고 가져갈 때 세금을 냅니다. 네. 납입할 때는 납입한 금액의 13.2%뭐 일정 요건을 갖추시는 분들은 16.5% 소득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에서 받는 거죠. 네. 가져가게 되고요. 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는 연금 소득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그래도 납입하는 금액의 13.2%라고 하면 사실 선이자잖아요. 그렇죠. 네, 연말정산할 때 13.2% 돌려받으시고 그 돈 쓰지 말고 재투자를 하시면 네. 그러면은 사실 재투자 다시 연금에 얹혀 넣으시면은 그게 불리고 불리면 그런 게 복리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가입하셔가지고 13.2%가 나오는구나. 내 연말정산에 13.2% 돌려받았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나실 게 아니라 내 연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이게 정말 수익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증권사에 있는 게 혹시 마이너스 나진 않았는지 관리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참에 계좌 한번 열어보셔서 네. 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한 8년 전쯤에 연금료 쪽을 가입을 했거든요. 오, 개인 네. 연금을 네. 부부가 같이 가입을 했는데 전 한 번도 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네. 하는 그게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날 수 있죠. 나면 제가 손해 보는 그렇죠. 거예요?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날 수도 있죠. 만약에 금리형 상품이면은 마이너스는 안 나겠죠. 네. 근데 뭐 다른 주식형 상품이거나 뭐 다른 기타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품이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55세 넘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원금보다 작아질 수도 있죠.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내기만 하면 나중에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뭐 얼마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처음에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네. 이제 가입하신 상품이 네. 그런 상품이니까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 금리가 지금 현재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최적인 상태인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네, 한번 꼭 확인해 네, 네, 봐야겠네요. 네. 돈 새는 길이 막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막혔던 네. 몰랐던 것들이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지금. 네. 저번에도 제가 자녀 통장 그때 저번 편에서 자녀 통장 만드는 거 제 이름으로 만들었다가 그렇죠.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야 그때도 된다고. 잘못 증여했죠. 네, 지금 아, 지금은 지금 몇 년이 늦어버렸어요. 지금. 네. 저희 정말 네. 돈 알못으로 제목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이게 손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네. 저희 증여세 신고하다 보면은 2019년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수증자가 부러워 죽겠어요. 네, 2019년생이면 지금 1세 그렇죠. 만 빵세인데 네. 그렇죠. 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금융절세법, 금융투자 관련된 절세법 일단 크게 두리뭉술하게 네. 좀 알아봤는데 자세한 거는 다림세무에게 문의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쌤누나 쌤언니에서 소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 검색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강조. 재밌더라고요. 예. 네. 봤더니.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샘 누나와 함께 또 주식 투자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